그럼 먼저 보안 위협 동향과 사이버 공격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 위협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개인 행동 위주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피해, 그 외에는 주요 시설 폭발 위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IS와 같이 정치 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기반 시설 테러 위협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이버 공격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이버 공격에서는 가장 처음에는 먼저 단순 악성 코드, 즉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개인이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PC에다가 감염시키는 방법, 공격이 주로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앞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점점 금전적 이득을 목표로 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 뱅킹, 쇼핑 등을 해킹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산업시설의 정보를 해킹하는 사이버 첩보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요. 자, 최근에는 이런 국가의 안보나 아니면 기반 시설을 파괴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전쟁의 형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공격 주체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사이버 공격 주체를 나누는 것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라 좀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사이버 공격 주체를 총 4개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바로 그 국가, 그 다음에 핵티비스트, 또한 사이버 범죄 조직, 이렇게 악의적 내부자,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국가입니다. 자,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기밀, 첨단 기술 등 지적 재산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적국의 지휘 통제 체계나 아니면 정보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주로 지적 재산, 이 정보를 탈취하는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을 파괴한 사례로서는 대표적인 게 스톡스넷이 있습니다. 자, 이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의 원자력 발전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성 코드인데요. 실제로 국가 주도 하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하고 실제 이걸 이라크 원전 이 시설 내에 침투가 성공이 돼서 실제로 원전 시설을 파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스톡스넷을 보면은 사이버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핵티비스트입니다. 핵티비스트는 해커와 그리고 행동주의자를 의미하는 액티비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자, 주로 정치나 아니면 종교, 이념적 신념의 투쟁 수단으로 이제 사이버 공격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특정 국가나 아니면 단체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해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유통되는 정보 자체를 저해하는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어나니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버 범죄 조직입니다. 자, 사이버 범죄 조직은 우선 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개인 정보나 아니면 금융 정보를 판매를 하거나 또는 탈세, 도박 같은 행위가 있고요. 또는 음란물 등을 유포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로 2017년 시만텍에서 이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언더그라운드 마켓, 즉 암시장에서 얼마나 이런 데이터가 판매가 되고 있는지 조사 결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달러에서 30달러에 팔고 있고요.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사회보장 번호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묶어서 0.1달러에서 1.5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 여권을 스캔한 경우에는 이제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외에도 각종 이제 해킹 도구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랜섬웨어 툴킷 같은 경우에는 1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도스 공격을 위한 툴kit도 있는데, 보통 이제 1시간 정도의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라 24시간 정도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의적인 내부자입니다. 자, 내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을 해서 모든 외부 그런 기관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부자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를 인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외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내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있지만 외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 회사별로 자신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외부자는 내부 기관에 침입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악의적인 내부자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 기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부 공격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악의적인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이제 협력 업체들 외에도 그 외에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 즉 예를 들면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퇴사자들에 의해서 이런 사이버 위협 공격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악의적인 내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 행위는 사실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부자 자체가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시스템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둘을 좀 구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부자들의 악성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로테이션 하는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또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내외 주요 공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3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외교, 국방 등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또한 이제 대기업 등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군 관련 해킹 사고나 또는 외교나 국방 그런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사고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나 SI 업체를 해킹을 해서 소스코드 인증서를 탈취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해킹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쇼핑몰을 해킹을 해서 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외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국내 사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런 사이버 공격들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이제 이런 해커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공격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스피어피싱 이메일 공격입니다. 자, 스피어피싱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피싱메일하고 조금은 비슷한데요. 피싱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지만 피싱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타겟으로 되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메일을 열어봐서 그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악성 코드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공격 방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워터링 홀 공격 방식입니다. 자, 워터링 홀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배가 고플 때 이제 호숫가에서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워터링 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이제 사용자,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가 많이 드나드는 그런 웹사이트를 출연해서 그 웹사이트를 해킹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다운로드나 클릭할 수 있는 그런 URL을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이런 공격 방식을 워터링홀 공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업데이트 서버나 이제 중앙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들이 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이버 공격 사례는 바로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4년도에 있었던 한국 수력 원자력 사이버 테러인데요. 실제 일부 업무용 PC 하드디스크가 파괴가 되고 또는 원전 설계 도면 관련 자료가 일부 유출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수원의 주요 공격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하고요. 또한 한수원 퇴직자 계정을 도용을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앞에서 봤었던 스피어 피싱 메일 공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공격 기법이 사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따라서 협력업체 직원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유출된 자료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퇴직자 계정, 그 다음에 피싱 메일을 통해서 각종 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뭐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내부 PC 자료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퇴직자 아이디를 빌려서 실제로 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됐지만 이것이 안타깝게도 공격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유출한 요 내부 PC 자료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국 수력 원자력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나 아니면 철도 또는 발전소 이런 에너지 관련된 업체의 제어 시스템을 공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은 사실 10년 동안 10년 그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업데이트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취약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만약에 기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든 그 제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어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또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폐쇄적인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인해서 표준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런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또한 외부의 공격자들이 이제 제어 시스템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취약한 사물 인터넷 기기 보안이 실제적으로 공격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미국 DNS 서비스 제공업체의 디도스 공격이 되는데요. 실제로 트위터나 넷플릭스 아니면 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격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관리자 계정에 취약한 IoT 기기를 스캐닝을 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관리자 계정 설정이 취약한 이유는 바로 공장 출하할 때 이제 설정된 기본 디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자에서는 이런 디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쉽게 IoT 기기에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접속한 후에 이번에는 미라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이 IoT 기기에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감염된 IoT 기기는 또 다른 IoT 기기에 이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되고,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는 좀비가 된 IoT 기기를 확보해서 이번에는 본넷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격자는 이런 본넷까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먼저 여기에 있는 해커는 처음에 IoT 기기를 미라이 악성 코드에 감염을 시키게 되고, 이 미라이 악성 코드는 점차 다른 기기로 그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본넷을 구성을 하게, 좀비 IoT 장비를 이용해서 본넷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이 본넷으로 구성된 장비에 이제 해커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트래픽이 점차 모이게 되면서 이쪽 공격 대상 DNS에서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한 것이죠.